꼼짝 마. 손들어. 권총 구멍이 제 이마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승복을 입은 남자. 하지만 그 손에 들린 건 염주가 아니라 경찰 권총이었습니다. 숲에서 검은 옷의 사람들이 튀어나왔습니다. 포위. 완벽한 포위였습니다. 저는 양복 안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차가운 권총 손잡이가 손에 잡혔습니다. 탕, 탕, 탕. 그날 저는 대한민국 경찰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코드명, 난파 에이스. 김정일 정치군사대학 출신. 노동당 대외연락부 소속 15년 경력의 대남 공작원. 김신조 청와대 습격 사건 이후 최대 규모의 무장간첩 총격전. 1995년 충남 부여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저였습니다. 김정일이 직접 승인한 특급 작전. 전설의 간첩 봉화 1호를 데려오라는 명령. 저는 그 임무를 위해 권총을 품고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전의 끝에서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함께 온 동료는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저는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들은 소식. 동무 가족, 전부 수용소로 끌려갔소. 목숨 바쳐 충성한 조국이 제 가족을 버렸습니다. 왜 북한은 자기 공작원의 가족까지 숙청했을까요? 그리고 저는 왜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게 되었을까요? 이 믿기 힘든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그 전말을 모두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시 저는 20도 채 되지 않은 청년이었습니다. 동무는 조국이 선택한 특별한 인재요. 입학 첫날 교관이 했던 말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김정일 정치군사대학. 북한에서 이곳에 입학한다는 것은 곧 혁명의 천병으로 선택받았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수령님과 당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라고 진심으로 믿었으니까요. 훈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새벽 4시에 기상해서 10km를 완주하고 사격, 폭발물 제조, 암호 해독, 위장 침투 기술까지 남조선 말투와 문화를 완벽하게 익히는 훈련도 있었습니다. 서울 사투리, 유행하는 노래, 텔레비전 프로그램까지 달달 외웠습니다. 적의 심장부에 들어가 그들처럼 살아야 했으니까요. 동무들은 총 한 자루 없이도 적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전사가 되어야 하오.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졸업 후 저는 노동당 대외연락부에 배치되었습니다. 대남 공작의 최전선, 남조선에 심어둔 고정간첩들과 연락하고 새로운 공작원을 침투시키며 때로는 직접 남쪽 땅을 밟기도 했습니다. 제주도 해안으로 잠수정을 타고 들어간 적도 있었고 여객선을 이용해 부산항에 내린 적도 있었습니다. 15년. 저는 15년 동안 그 일을 했습니다. 조국을 위해, 수령님을 위해, 당을 위해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1994년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습니다. 온 나라가 울부짖었고 저 역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권력을 잡은 김정일 앞에서 간부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충성 경쟁. 누가 더 큰 성과를 바치느냐. 그것이 곧 생존이 되어버린 분위기. 10월 10일 전까지 봉화 1호를 김정일 동지 앞에 세워라. 불가능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아주 작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이건 정말 조국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출세를 위한 것인가? 하지만 그 생각은 곧 지워버렸습니다. 봉화 1호. 이 암호명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봉화 1호는 전설이었습니다. 1980년 4월 스님으로 위장해 부산 해안으로 침투한 최정예 공작원. 15년간 남조선 깊숙한 곳에서 활동하며 수많은 정보를 북으로 보내온 대남 공작에 살아있는 신화. 그가 바로 봉화 1호, 법명 자원이라는 스님이었습니다. 봉화 1호를 복귀시켜라. 상부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김정일 동지께서 직접 승인하신 작전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기한이었습니다. 10월 10일, 당 창건 50주년 기념일까지 봉화 1호를 김정일 동지 앞에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간. 사실 이 작전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다른 공작조가 투입되었다가 실패했습니다. 동해안 수중 침투 과정에서 안내조장이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장비 가방과 함께 바다에 수장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봉화 1호가 아직 건재한지 아니면 이미 변절했는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충남 부여 정각사에 자원이라는 스님으로 있다는 보고가 있소. 하지만 다른 보고에는 이미 변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작전 회의에서 의견이 갈렸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 그 긴 시간 동안 적의 땅에서 혼자 버틴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작전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수색 접선. 단순히 만나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며칠간 잠복하며 관찰한 뒤 일방적으로 접근해서 진심과 배신 여부를 확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변심의 기미가 보이면 즉시 사살하고 복귀하라. 저와 함께 투입될 동료는 박광남이라는 신참 공작원이었습니다. 경험이 부족한 젊은 동무였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김동식 동무, 이번 작전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박광남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김정일 동지께 바치는 선물이었습니다. 실패는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하오. 우리에겐 선택권이 없소.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침투는 익숙한 루트를 택했습니다. 제주도,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이용했던 경로였습니다. 잠수정으로 제주 해안에 상륙한 뒤 민간인처럼 여객선을 타고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부산에서 기차를 갈아타고 다시 버스를 타고 평범한 여행객처럼 움직이며 충남 부여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 탐문이었기에 저와 박광남은 무장하지 않았습니다. 총을 갖고 다니다 검문에 걸리면 모든 것이 끝이니까요. 그저 스님을 찾아온 일반인처럼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정각사, 부여 외곽의 작은 산사였습니다. 가을 햇살 아래 고즈넉한 절이 보였을 때 저는 잠시 긴장을 풀었습니다. 여기에 봉화 1호가 있다. 15년간 조국을 위해 숨어 지낸 동지가 있다. 곧 만날 수 있다. 자원 스님 계십니까? 주지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저 아는 분을 찾아온 것처럼. 자원. 그런 스님 없는데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예전에 여기 계셨다고 들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절에는 그런 법명 가진 스님이 없어요. 없다. 모른다. 저는 당황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다른 절로 옮겼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여 인근 마을을 돌아다니며 수소문했습니다. 충청권 사찰을 관장하는 공주 마곡사 종무소까지 찾아가 승려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자원이라는 법명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저는 북한에 무전을 보냈습니다. 자원 스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정각사에도 인근 사찰에도 그런 인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다시 가라. 거기에 있을 것이다. 저는 멍해졌습니다. 우리가 직접 확인한 것을 무시하는 지령. 현장의 보고보다 평양의 판단을 더 믿는 상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습니다. 박광남 동무, 다시 가야 하오. 예, 알겠습니다. 박광남의 눈에도 불안이 어렸습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하지만 조국의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무장을 해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위험하오. 박광남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 탐문 때 우리가 자원 스님을 찾아다녔다는 사실이 이미 알려졌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봉화 1호가 변절했다면 우리의 존재가 남조선 당국에 보고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냥 갔다가는 한 방에 갈 수 있소. 저도 알고 있었고 박광남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이미 김정일 동지에게 보고된 작전. 실패하면 우리만 죽는 것이 아니라 평양에 있는 가족들까지 화를 입을 것이었습니다. 원래 임무 지침이 떠올랐습니다. 자원 스님이 이상 기미를 보이면 즉시 사살하고 복귀하라. 이번에는 무장을 했습니다. 권총 한정씩, 탄환 12발씩, 총 24발, 콤비 양복 안쪽 주머니에 권총을 숨기고 겉으로는 평범한 중년 남자처럼 보이도록 했습니다. 다시 부여로 향하는 길, 버스 창밖으로 스쳐가는 남조선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평화로운 마을들, 논밭에서 일하는 농부들, 학교에서 뛰어나오는 아이들. 이 사람들은 우리가 누군지 모릅니다. 품 안에 총을 숨긴 채 그들 사이를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정각사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박광남을 세웠습니다. 동무는 여기서 대기하오. 절 안까지 같이 들어가지 마시오. 왜 그렇습니까? 만약 안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동무라도 빠져나가야 하오. 조국에 보고해야 할 것 아니오. 박광남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혼자 산길을 올라 정각사로 향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낙엽 밟는 소리가 고요한 산사에 울렸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품 안의 권총이 천 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절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청바지에 청재킷 차림,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 남자. 절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기요, 자원 스님을 찾으러 왔는데요. 남자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 자원 스님요? 있어요. 지금 절 아래밭에서 약초 캐고 계십니다. 있다고? 첫 번째 왔을 때는 없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있다고? 뭔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절 아래로 내려가는 척하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산사의 평화로움이 아니라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정적, 숨어서 지켜보는 눈들이 있는 것 같은 느낌. 대기 중이던 박광남을 불러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하오. 함정 같소. 여기서 이탈하자. 우리는 서둘러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차 한 대가 다가왔습니다. 흰색 프라이드 승용차. 운전석에는 승복을 입은 젊은 스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체격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스님치고는. 어디 가십니까? 저도 시내 나가는데 태워드릴까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에이, 여기서 시내까지 멀어요. 타세요. 집요했습니다. 보통 스님이라면 한번 거절하면 물러날 텐데 이 사람은 계속 따라오며 권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함정이다. 차가 우리를 앞질러 가더니 조금 아래에서 멈췄습니다. 스님이 차에서 내려 타이어를 툭툭 치며 뭔가 살피는 척했습니다. 연기였습니다. 우리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가 갑자기 돌아서더니 권총을 뽑아 들었습니다. 꼼짝 마. 손들어. 승복 속에서 나온 것은 경찰 권총이었습니다. 동시에 주변 숲에서 사람들이 튀어나왔습니다. 검은 점퍼, 방탄조끼, 경찰, 안기부. 이미 우리는 완전히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정보가 새어나갔다. 순간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봉화 1호는 이미 없다. 아니,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이 함정이었다. 우리는 미끼를 물러온 것이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조국에서 받은 지령이 떠올랐습니다. 상황이 벌어지면 총소리만 내라. 그러면 우리가 봉화 1호의 변심을 안다. 설령 잡히더라도 총소리를 내서 봉화 1호가 배신했다는 신호를 보내야 했습니다. 저는 한 손을 드는 척하면서 다른 손을 양복 안쪽으로 가져갔습니다. 권총 손잡이가 손에 잡혔습니다. 뽑아서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아찔한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상탄을 걸지 않았다. 총이 발사되지 않았습니다. 그 찰나 상대편에서 먼저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탕!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상탄을 걸고 되받아 쏘았습니다. 박광남도 총을 뽑아 응사했습니다. 총성 속에서 우리는 산으로 뛰었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발밑에서 낙엽이 미끄러졌습니다. 뒤에서는 계속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포위망이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며 추격을 막았습니다. 박광남이 앞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박광남 동무, 멈추지 말고 가시오. 저는 뒤쫓아오는 추격조를 향해 사격하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남은 탄원이 몇 발 없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신분증과 수첩을 꺼내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침투 경로, 접선 장소, 동료들의 정보. 그것만은 절대 넘겨줄 수 없었습니다. 동무는 꼭 살아서 가시오. 조국에 보고해야 하오. 박광남을 향해 외쳤습니다. 젊은 동무였습니다. 아직 30도 안 된 눈빛이 단단했던 동무. 최소한 이 동무만은 살려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 순간 종아리에 불이 붙는 것 같은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피격.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저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눈앞이 하얘지더니 의식이 끊어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주변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체포된 것이었습니다. 박광남 동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사살되었다. 도주 중 군 장병과 교전하다가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살려보내려 했던 동무, 조국에 보고하라고 했던 동무, 그는 끝내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봉화 1호 자원 스님, 그는 1980년 부산에 침투한 직후 여인숙에서 신고되어 바로 검거되었다고 했습니다. 전향한 뒤 서울 목동에서 일반인으로 살며 15년간 경찰과 안기부의 통제 아래 북한으로 허위 무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여 정각사의 자원 스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15년간 믿어왔던 전설의 공작원은 완전히 만들어진 허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찾으러 왔고 남조선은 그것을 이용해 함정을 파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5년간의 충성, 목숨을 건 임무, 죽어간 동료. 저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조사관들이 아무리 추궁해도 침투 경로와 동료들의 정보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로 들어왔다는 것을 끝까지 숨기고 강화도 해안으로 침투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조국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저 하나 잡혔다고 해서 가족들까지 화를 입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2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교도소에 새로운 인물이 들어왔습니다. 최정남, 대남 공작과 출신의 부부 공작원이었습니다. 북에서 같은 부서에 있었기에 서로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김동식 동무 가족 소식 들었소?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동무가 잡힌 뒤에 가족들이 전부 끌려갔소. 정치범 수용소로. 숙청. 저는 임무 수행 중에 검거되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지령대로 총소리를 내며 저항했습니다. 도망치다 총에 맞아 쓰러질 때까지 싸웠습니다. 그런데도 조국은 제 가족을 버렸습니다. 아내, 아이들, 부모님, 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를 믿고 기다렸을 뿐인데 저 때문에 지옥 같은 수용소에 끌려간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15년간 목숨을 바쳐 충성했던 조국, 수령님과 당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두렵지 않았던 저. 그런데 그 조국은 저와 제 가족을 단 한 번도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그곳은 제 조국이 아니라고. 저를 버린 곳에 미련을 둘 이유가 없다고. 출소 후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기로 했습니다. 국군 기무사령부에서 분석관으로 활동하며 제가 알고 있는 북한 공작 조직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이후 발생한 간첩단 사건들에서 법정 증언을 하고 공작 부서 인물들을 직접 지목해냈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배신자라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진정한 배신자가 누구인지. 국민을 속이고 가족을 버리고 사람의 목숨을 파리처럼 여기는 그 체제야말로 배신자라는 것을. 지금 저는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저는 너무나 늦게 깨달았습니다. 북녘에 아직 남아있을 제 가족들, 그리고 그곳에서 숨죽이며 살아가는 2,500만 동포들, 언젠가 그들도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저는 오늘도 그것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